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새해 첫 FMC가 있었습니다만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고 유럽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시아 시장도 많이 힘들어하는 하루였습니다. 대부분의 시황에 뉴욕 시황에 FMC 실망감 뭐 이런 식으로 한 줄짜리 헤드라인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과연 시장이 무엇을 그렇게 FMC에 기대했으며 무엇을 그렇게 실망할 만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환율은 1119원대에서 마감하는 또 급등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이 시장 상황 한번 점검이 필요하겠는데요.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위원님 오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은행 민경원 선임연구원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미선 연구원님. 네. 민 연구원님이나 두 분 다 작년에 계속 이렇게 모시고 싶었는데 저는 특히나 민 연구원님은 네. 작년에 대부분의 어떤 그 달러 약세 전망이 이렇게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에도 뭐 우리은행에서의 어떤 뷰 내지는 민 연구원님은 달러가 그렇게 쉽게 약세를 안 갈 것이다 하는 그걸 좀 듣고 싶었고 또 우리 미선 연구원님한테는 올 한 해 결국 시장에 뭐니 해도 일단 금리가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해류로 치면 저변에 흐르는 제일 묵직한 변수인데 네네. 한번 짚어보고 싶은 그런 그겁니다. 제가 지금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진짜 FMC 실망감이에요. 근데 FMC에서 언급됐던 내용들 중에서는 네.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호기시한 멘트들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부양책이 더 나오면 네. 국채 발행도 좀 더 있을 건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국채 매입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국채 매입 규모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현재 예. 월 1,200억 달러.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그 경제에 대해서 현재 회복 속도가 좀 천천히 좀 속도가 좀 느려졌다라는 언급이 있긴 했지만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만큼의 트리거까지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특별히 FMC가 호키시에서 실망했다기보다는 네.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더 이상 안 나오면 이 가격이 어떻게 더 위로 갈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뭘 추가적으로 안 그래도 지금 매달 따박따박 그래도 1,200억 달러씩 그래도 네. 공급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규모가 계속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가려면은 이제 유동성이 조금 더 야, 필요한 걸로 그렇게 시장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거에 대한 약간 시장의 약간 저는 자기 검열적인 자기 검열적인. 예,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우리 민영구님은 FMC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4시 전에 출근해서 보긴 했는데 내용 자체는 이미선 연구원 사무실에 출근해서 보셨어요? 네. 내용 자체는 이미선 연구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거의 다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네. 파월 의장 기자회견 발언도 ASMR 틀어놓은 것 마냥 뭐 큰 임팩트 없이 잔잔하게 지나갔는데 네. 주식시장에서 유독 격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FMC 실망감이라고 시향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4시 기점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낙폭을 더 키웠으니까 당연히 파월 기자회견 무렵에? 네, FMC 종료되고 또 기자회견까지 거치면서 쭉 밀렸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실망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요. 그렇다고 근데 무조건적인 뭐 호키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금리나 달러는 사실 그렇게까지 격한 반응을 보여주진 않았었거든요. 증시만.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선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추가적인 뭔가 유동성 팽창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기대를 했는데 네. 그게 없으니까 이제 시장에서 좀 포지션을 줄여나가는 행태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성명서를 한번 봤더니만 이제 안 보이던 문구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앞으로 경제 경로는 바이러스와 뭐 백시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던데 네, 뭐 이제 백신의 접종이나 그 뭐 효과 이런 걸 갖다 얘기하는 거겠죠. 네, 네. 거기에 달려 있다. 네. 제가 또 아주 고약하게 해석해 볼게요. 바이러스에 달려 있고 백신이 어떻게 잘 뭐 적용될 것인가 하에 달려 있다. 우리는 할 거 없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으로서는 경제 전망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서 사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예, 한국은행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의 전망 경로에 있어서 백신이 어떻게 전개될지, 백신과 관련해서 그게 얼마나 빨리 우리가 접종이 되고 그래야 정상화 경제가 빨리 정상화될 수가 있는 그 기본 전제 조건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주요 변수로 저희도 전망을 할 때 그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 그러면은 금리 움직임은 네. FMC 전후에서 FMC 근데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어제 끝날 때까지는 미국 10년 금리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는데 네. 지금 보니까 이제 10년이 1% 지금 깨질 것처럼 좀 또 추가로 하락을 했더라고요. 1% 아래로 네. 아직 1%대긴 한데 그래서 좀 주식이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아마 금리도 단기적으로는 미국 금리는 좀 더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달러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민연구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조금 연초부터 이렇게 좀 논란이 됐던 테이퍼링 논란. 네. 그거는 지난번에 뭐 한 1월 14일쯤에 있었던가 뭐 파월 의장의 뭐 나름대로 교통 정리가 있었던 것 같고 이번 저기에서도 FMC도 별 거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 얘기는 좀 잊어도 되나요 당분간? 당분간은 뭐 격정적으로 우려를 할 만한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연초에 테이퍼링이 이슈가 됐던 이유는 중립 성향의 중도 성향의 연준 위원들이 네. 이제 조기 테이퍼링 논의가 연말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유동성을 즐기고 있었는데 네.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집에 가라고 종을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지 싶어서 시장에서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이슈를 가격에 반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의장이 교통 정리를 한 이후에는 테이퍼링이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외환 시장에서도 그 테이퍼링 이슈로 인한 미국 채금리 상승에 좀 격정적으로 반영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자, 격정적이라는 표현을 지금 몇 번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그 정도로 달러 반등이 미국 채금리하고 연동돼서 좀 가파르게 움직였었다 정도로 정리가 될 거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파월 의장이 진화한 이유는 테이퍼링 이슈가 외환 시장에서 좀 아직까지는 면밀하게 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뭐 연간 시계로 봤을 때 그래도 이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발언을 했던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된다면 가을쯤에 한 번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가 우리가 테이퍼링을 논의하기 전부터 미리 알려줄게. 공지사항을 띄워놓고 시작을 할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 겨울이라는 타겟을 놓고 봤을 때 가을부터는 시장과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를 봐도 아직까지는 90 근처에서 맴돌고 있고요. 네. 뭐 우리가 수시로 보는 유로 달러 환율이나 뭐 달러 위안 환율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 지금 최근에 그냥 보던 레벨들입니다. 달러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 환율만 지금 갑자기 올라요. 특별한 네.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작년 연말 특히나 네. 11월, 12월에 원화 강세 베팅이 굉장히 거셌었죠. 그랬죠. 그래서 뭐 해외 IB들 중에서 1,030원까지도 얘기를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원화가 경제가 좋았다는 점, 한국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그 경제 펀더멘탈을 대변하는 원화가 추가적인 강세 여력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였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달러 약세 자체가 좀 골이 깊은 것에 연동이 된 점이 가장 컸었는데 달러 약세가 연말에 골이 깊었던 이유는 이제 재정 적자,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달러 약세라는 결론을 이제 확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예. 그거에 맞춰서 움직였기 때문이거든요. 예. 거기에 원화가 연동된 성향이 좀 강했었다. 그 영향 때문에 환율이 많이 밀렸던 거고요. 그 이후에 80원, 90원, 1,100원까지 이제 연초에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왔거든요. 네. 연초에 외환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앞서 질문해 주셨던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에서 재정 정책에 네. 효과에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기존까지는 뭐 과거에 쌍둥이 적자 때 달러 약세였었으니까 달러 빠져야지 네. 이것만 쳐다봤다면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재정을 이렇게 많이 풀면 미국 경제가 좋아지겠네? 라는 그 효과에 집중을 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치가 나홀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다른 주요국 국가들은 전망치가 빠지는데 반해 미국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당연히 연말에 원화에 적용됐던
경제가 좋으니까 펀더멘탈 대변하는 원화 강세로 가야지. 이게 달러에 적용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다졌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그 달러 반등을 좀 과하게 쫓아가는 감이 있다. 그리고 최근 외국인들 주식 순매도가 역성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아, 실제 역성보험으로 나간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과민 반응을 했던 이유도 그런 수급적인 측면의 요인도 영향을 분명히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작년부터 우리 민영구님 자주 말씀하시는 게 옛날부터 이제 제일 먼저 달러 시수 생각하면서 누가 더 많이 풀면은 많이 푸는 통화가 약해진다. 이거는 전통적인 뭐 어디서나 통하는 얘기고 네, 아니면 또 전통적으로 금리 높은 통화가 강세로 가는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금리 갖고 다투기는 전부 다 서로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렇죠. 메이저 통화들이 다 제로 금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쪽이 좀 더 경기가 좋아질 것인가 하는 쪽으로도 달러 그 전반적인 통화 가치도 많이 반영된다. 그 얘기를 작년부터 자주 하셨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점에서 최근에 지표는 그러면은 미국 쪽하고 유럽 쪽 봤을 때 어디가 좋습니까? 미국 쪽이 좀 더 회복력이 있고요. 미국 쪽이 네, 네. 그리고 유럽 쪽은 실제로 지금 올해 봤을 때 미국보다 성장 탄력이 많이 좀 부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이?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이런 통화 가치 전망에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네. 걱정이 되는 거가 미국 경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개선이 되면 그 부분이 이제 달러 강세로 가면서 다른 자산 가격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예, 강세가 좀 완만하게 가면 좋은데 생각보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계속 지지부진하고 바이러스 확산되고 이런 것도 통제가 좀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미국 쪽이 생각보다 빠르게 탄력적으로 경기가 반등을 하면 이제 달러 강세 쪽으로 영향을 줄 거니까. 예. 작년에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오랫동안 봤던 미국채 10년물이 네. 0.5, 뭐 0.6 네네. 이랬거든요. 네네. 얘가 지금 한 1.08, 1.09 이 정도까지 왔다가 지금 1%가 다시 뭐 깨질 듯 말 듯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1.2 가까이 상승했다가 1.2까지 가까이 갔다. 네, 지금 그러면 이제 1% 거의 정도. 2배예요. 네네. 절대 레벨이. 네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금리는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금리도 지금 1.8% 가까이까지 이제 이번에 금리 오를 때 상승을 했었고요. 우리도 작년에 낮았을 때는 얼마였길래? 우리도 작년에 뭐 금리 기준 그 국고 10년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총 상승한 폭이 뭐 거의 뭐 50bp 이상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요. 그러면 지금 뭐 국채 800억, 모기지 400억 해서 1,200억 매달 여기서 이제 연준이 얘기했던 거는 재정 정책이 재정 부양책을 갖다가 합의해서 크게 쏘면은 우리는 그만큼 국채는 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1조 9천억이 지금 의회에서 통과됐다는 거 아니에요? 통과된 겁니까? 아니면 통과를 시켜야 됩니까? 지금 그 규모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고 지금 1조 9천억도 확정이 네, 안 됐고 네, 의회 통과도 안 됐고 네.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는 그래도 1분기 안에는 될 것 같은데 규모에 대한 부분의 조정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뭐 정보가 있어요? 언제 통과된다? 일단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로 된 척 슈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3월 중순까지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라고 언급을 한번 했었고요. 그럼 아직 한 달 반이 더 남았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얘기를 했던 게 공화당에서 자꾸 그 바이든이 제안했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거절만 할 경우에 이제 민주당 스스로 이제 50대 50이니까 캐스팅 보트 해리슨 부통령까지 있겠다. 행동에 나서겠다라고까지 언급을 했던 게 최신 업데이트였는데 네. 이제 행동에 나서게 된다면 결국 이제 뭐 필리버스터 룰을 우회할 수 있는 뭐 리컨실리에이션이라는 방법을 써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1조 9천억 달러가 다 통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뭐 주 지방 정부 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최소 60명의 상원 의원들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50대 50이기 때문에 공화당 10명을 과반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네, 공화당 10명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근데 만약에 척 슈머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간다면 온건한 혹은 저희가 초당적이라고 부르는
공화당 의원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뭐 최근 주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양책 통과에 대한 기대값이 낮아진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후 모니터링을 해봐야겠죠. 일단 지금까지 나온 현재 얘기로는 공화당은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 민주당이 우리가 단독 행동에 나설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금리 그렇게 안 오른다고 봐도 될까요? 시장금리. 제가 말하는 것은 시장금리입니다. 정책금리는 쟤들 믿어주죠. 네. 안 올린다 했으니까. 네, 네. 앞으로 2022년, 23년까지도 안 올린다 했으니까. 네. 그러면 금리 상승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미국 금리 미국도 기준으로 우리도. 봤을 때는 이게 결국에는 언제 경제 활동이 정상화가 될 거냐에 달려 있는 것 같고 파월 의장도 자기가 미리 누구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시점에서 알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 얘기는 경제 지표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일 중시하게 되는 게 고용이 될 것 같고요. 고용? 예, 어차피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준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코멘트를 하는 거는 계속 조심하는 입장을 보일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지금 고용 쪽이 백신이 좀 실제로 다 접종률이 높아져서 경제 활동이 좀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지금 일시적으로 해고됐던 사람들이 이제 직장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서 고용 쪽이 좀 전반적으로 만약에 좋아지게 되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연준은 당연히 어떤 지금의 완화적인 정도로 좀 줄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 이제 먼저 이렇게 호키시하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 연초에 움직였다기보다는 연초에 움직인 것도 보면 결국에는 물가가 오르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시장이 먼저 앞서가서 연준이 조금 어떤 스탠스를 달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먼저 움직였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달러 강세나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지표들이 개선이 되고 특히 고용 쪽에 대해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연준에서 반드시 우리가 뭐 테이퍼링을 언제까지 한다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시장이 먼저 그걸 반영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페드 워처로서 참 궁금한 게 어제 그 수요일 밤처럼 네. 뉴욕의 3대 지수가 네. 2%대 하락을 하고 네, 네. 뭐 다우 그 쉬운 개념으로 한 600포인트, 700포인트 빠지는 게 좀 이어지고 하면은 네. 미선 연구위원님 보시기에 네. 저 친구들 그 정도 간땡이가 됩니까? 금리 올릴 수 있을까요? 금리 올릴 만한 고용 상황이 되고 경제 지표가 조금 개선되고 한다고 해서 증시가 예를 들어 자산 시장이 증시가 저렇게 빠져버리면은 저 친구들이 이른바 금리 정상화에 나설 만한 의지나 용기가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주가 하락폭에 달린 것 같아요. 말 네. 빠지면 못한다.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씩 조정받고 그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고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를 사실 가장 바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이번에 약간 조정이 있었던 거는 연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분히 감내할 만한 정도인 것 같고요. 감내할 만한 정도. 네, 이게 아니라 어떤 다른 이슈에 의해서 훨씬 더 주가가 하락할 만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면 연준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거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지금 정도의 조정 이후에 또 나중에 또 시장이 어떻게 정리가 되면서 또 안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또 안정되는 길로 이제 그렇게 좀 조정을 하면서 가는 거를 사실 연준은 가장 바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요. 우리 하는 쪽까지 얘기 듣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우리 하는 쪽에서는 무슨 뭐 향후 통화 정책이나 금리 정책 관련해서 뭔가 네. 조금 방향을 비춰줍니까? 어세? 1월 금통위 때 이제 새롭게 문구가 들어갔던 거는 네.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경계를 하겠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 정책 그 금리를 움직이는 거 외에 시장의 기대치를 약간 변화시키는 역할도 중앙은행이 맡은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 금리를 움직이기 이전에 시장의 기대치를 약간 조금 돌려놓는 거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돈을 풀면서 가지만은 않을 거야. 그리고 지금 자산 시장에 어떤 버블이 징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켜보고 있을 거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시장을 좀 알아서 조금은 안정을 찾도록 이런 신호를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앙은행들 스탠스들이 약간은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됐거든요. 지금 파월 의장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연준 안에서 부분적인 그런 논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중앙은행들의 분위기는 그런 식으로 조금 변화는 된 것 같아요. 방 풀겠다 쪽에서 조금은 네. 정상화 쪽으로 발을 옮기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 추가적으로 더 이상 유동성을 공급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도 마찬가지. 예, 오히려 지금 이렇게 왕창 풀려버린 유동성을 어떤 특정 자산 시장으로 이 자금이 막 몰려가면서 가격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지금 막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사실 그거를 막으려면 그러면은 유동성을 사실 흡수를 해야 되는 건데 음. 지금 그렇게 했을 때 또 부정적인 여파가 더 크다 네. 보니까 네. 일단은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미시적으로는 이제 뭐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씩은 부분적으로 유동성을 조금씩 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뭐 조금 이렇게 막 달리던 네, 증시가 조금 주춤주춤하는 이유도 이해가 되네요. 네네. 예. 자, 민영구원님께는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작년부터 왜 남들은 다 달러 약세하는데 왜 굳이 혼자 딴 길 서셨어요? 뭘 믿고? 일단 통화를 많이 풀면 그 통화 가치가 약세로 간다라는 전통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달러라는 거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네. 연준이랑 정부가 많이 풀었다면 그게 글로벌 금융시장에 순환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 달러가 어떻게 순환이 될 거냐? 첫 번째는 상품 수지 적자를 통해서 전 세계로 유입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상품 수지 적자가 결국 다른 국가들, 비미국 국가들의 기업들, 그 기업들의 실적이 될 텐데 그 실적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자금도 유입이 되겠죠. 근데 여전히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훨씬 좋다는 점 때문에 네. 아직까지 미국 외로 그 많은 달러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상품 수지 적자 같은 경우는 제가 연간 전망을 쓸 때는 분명히 확대가 되고 있었어요. 미국에? 네. 미국이 IT 투자를 엄청 늘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상품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스텝을 보자는 거였죠.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자유무역 옹호주의자냐? 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상품 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걸 막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접근을 해서 달러가 풀리기보다는 미국 안으로 다시 환수되는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전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바이든도 보호무역주의자고 그래서 달러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고 주식도 미국이 훨씬 좋기 때문에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비교했을 때 미국 주식을 더 많이 살 가능성이 높다 자금들이 그래서 달러 강세를 전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환율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는 무역 수지와 그거보다 좀 더 큰 개념으로서의 경상 수지할 것 없이 계속 흑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 보면 환율은 떨어져야 됩니다. 원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무역 수지 내지 경상 수지 흑자를 갖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 눌리는 환율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받치는 이 수요 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일단 결제 수요가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결제에 있으면 내고도 있을 거니까. 근데 결제보다는 내고가 많으니까 우리가 그 수지 측면에서 흑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평상 네. 수지 흑자고 네. 수출이 일평균 수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네. 환율은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1월 수출이 잘 나왔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네. 딱 발표되자마자 모든 수출업체들이 달려들어서 달러를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수출업체들도 타겟 레벨이 있다는 거고 그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는 섣불리 달러를 내놓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최근 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예. 최근 장만 놓고 보게 된다면 수출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팔아서 밀렸어야죠. 근데 네. 수출업체들의 환율 대응 전략의 대부분이 대기였었거든요. 상단에서 우리는 대기하겠다. 바로 안 판다. 네,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가 원하는 레벨이 왔을 때 달러 던져줄게, 공급해줄게였었습니다. 그래서 한 1,100원 이상부터는 수출업체들 내고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애들이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역송금이 있었고요. 외국인들 네, 외국인 증시자금 역송금이 좀 많이 나왔고 주식 팔고 나가는 거. 그리고 지난 4분기 때 그럼 달러 환율을 주도했던 게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뭐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의 쇼플레이라는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즉 외국계 은행들이 원화 추가 강세에 베팅을 했다는 건데
지금 환율 올라왔잖아요. 네. 아까 제가 80, 90, 1100 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해내야죠. 되감아야겠죠. 그 포지션들을. 그러니까 이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밑에 받치는 요인들이 다르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더니 많이 하시는 질문이 최근에 동학개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학개미도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 개미들의 뭐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제 그것도 저희가 가장 큰 의제였었어요. 네. 저희 딜링룸에서. 네. 그래서 이제 딜러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여러 번 해봤었는데 저희의 결론은 아니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외환 시장이 연말 같은 시기를 좀 제외하면은 한 60에서 80억 달러 정도가 일평균 거래가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추정했던 개인들 해외 주식 네. 매수로 인한 달러 매수는 하루에 많이 쳐줘봐야 한 장 1억 불 정도였었어요. 1억 불 정도? 네, 그래서 그게 한 번에 다 나와서 뭐 저희가 가격 호가가 있을 거잖아요, 환율도. 그걸 한 번에 다 뜯어내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 환율의 유의미한 상승을 이끌어내기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요. 이제 우리도 배당 성향이 제법 높아져 가지고 외국인들이 제법 받아가는 배당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배당 받아갖고 달러 바꿔서 나가면은 그것도 제법 물량이 될 것 같은데 그거 하고 네. 우리가 해외에 투자해 있는 무슨 뭐 국채 들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이자가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주식 들고 있는 것 중에 배당 받는 것도 있을 거고 해서 들어오는 달러도 있을 거고 이게 대충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제가 컨닝 페이퍼를 조금 컨닝 만들었는데 페이퍼를? 네. 이제 11월까지 나왔던 경상수지 누적액 기준 연초부터 11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 배당 소득 우리나라가 받은 거는 토탈로 155.8억 불이었고요. 작년 11월까지? 네, 누적 기준으로 봤을 네, 때 네, 네. 또 나간 지급된 배당 금액은 152.2억 달러였습니다. 비슷하네요.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여기서 이제 또 나눠봐야 되는 게 직접 투자냐, 포트폴리오 투자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직접 투자가 훨씬 더 배당이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통상 알주식이라고 부르죠. 주식만 사는. 나는 위험을 즐기는 투자자니까 환해지 그런 거 모르겠다. 알주식을 사갖고 이제 자본이득을 노리기 때문에 환위험을 해지하지 않는다는 건데 뭐 테슬라 100에서 300달러 가면은 200달러 차익 보고 환율로도 내가 먹을 거야. 이거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뭐 들어오는 부분을 보자면 배당 소득, 직접 투자 부분에서는 95.7억 불이었고요. 네. 작년 11월까지. 네. 그리고 지급된 금액이 113.5억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걸 굳이 나눠보자면 외국인들의 배당, 역송금이 우리나라가 받아오는 배당 소득보다는 조금 더 영향력이 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얼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흔히 말하는 여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딜링 세력들이 숏으로 한번 밀어보자 해서 미는 거 이게 이제 통할 때가 있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더 닫아야 되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크게 움직이는 변수가 되겠는데 위로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충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일단 상반기 네. 달러 강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상고하저를 보고 있고요. 아래쪽은 기존 1,100원에서 80원까지 내리긴 했지만 내고가 너무 많아서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을 하자마자 오늘 이제 15원이 튀어버리는 네. 이런 장이 나왔는데 위쪽으로는 단기적으로는 1,140원까지 열어두자라는 쪽입니다. 1140. 그리고 그러면은 연내 저기 작년에 봤던 1080원 밑으로까지는 열어둬야 되고 아래쪽도 아니요, 아래쪽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지 않습니다. 보신다. 네. 상당히 롱돌이셔. 달러 전망에 있어서는 롱돌이셔. 위로. 제가 2017년 연말에 달러 약세 전망을 해서 한번 맞췄었거든요. 그리고 18년에 더 갈 줄 알았는데 시장에서 먼저 달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얻은 교훈은 다 달리고 난 다음엔 막차 타면 죽는다였습니다. 죽는다. 돈 태우면 죽어요. 전망한 사람은 그냥 약간 좀 욕만 먹으면 끝인데 돈 태우면 잘못하면 죽어. 1140. 또 결국 1140이라는 대한민국 외환 시장에서의 1140은 중심 환율입니다. 중심 환율. 또 그걸 두고 다투는 그게 됐네요. 오늘 밤이라도 1120은 넘을 분위기인데. 근데 이제 오늘 너무 오버슈팅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진정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내고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지속적으로 소화가 돼준다면 좀 아래쪽으로 숨고르기 들어갔다가 거기서 방향성을 한번 탐색을 할 것 같기는 한데 뭐 다들
딜링하거나 거래를 할 때 달러 같은 경우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차트를 그려놓거든요. 네. 근데 다들 뭔 차트를 그렇게 보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면은 1110원 뚫리면 위다 요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조금 좀 과열된 분위기가 나오긴 했지만 얘기했던 1110원이 하나의 반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보고서에 썼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고 레벨 뚫리고 나서는 공격적인 롱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조금 더 위쪽으로 열어둬도 위쪽으로 충분하지 열어둬. 않을까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민순 연구위원님께 마지막으로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금리 채권 전문가로서 드릴 수 있는 조언. 작년하고 올해를 볼 때 이제 제일 많이 달라진 거는 일단 작년에는 일단은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거의 뭐 그냥 무조건적으로 제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올해는 이제 그런 정도의 유동성 공급이 일단은 그 정도는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하고 한국은 이제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와서 네. 지금까지 이제 확장 국면이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또 이 확장되는 사이클이 또 정점을 또 기록하는 시기가 한국하고 중국이 먼저 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점부터는 이제 뭐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예. 근데 그런 게 둔화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확장 국면 안에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긴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어떤 좋아지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좋아진 게 확인되고 몇 개월이 흐른 다음에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 됐을 때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는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가 조금 천천히 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확장 국면까지 그 확장되는 어떤 모멘텀의 정점을 찍기까지는 우리보다는 더 시기가 더 뒤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가 좀 더 벌어지는 국면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은 장기 금리 상승 탄력이 미국보다 좀 떨어지는데 미국 금리는 좀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예, 미국 경기가 회복될수록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환율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예. 한국하고 미국의 경제 회복의 속도 여기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연말에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자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딱 일주일 전에 저희 주간 전망대 썸네일이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딱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썸네일이 또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작진에서 어떻게 썸네일을 달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리 측면에서나 환율 측면에서나 그렇게 딱 1, 2주 전에 비해서 그렇게 완화적인 코멘트가 두 분 전문가에게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 며칠 우리가 이렇게 국내외 증시나 자산 시장에서 보고 있는 뭐 코인 시장까지 할 것 없이 그렇게 보고 있는 시장의 이 변동성 확대에 기저에 깔려 있는 그 변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금리도 빡빡하고 달러도 빡빡하네요. 조금 그런 느낌을 오늘 받게 됩니다. 두 분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주간 전망대 2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회사 이름 깔끔하게 바꾸셨습니다. 네, 좀 상큼하죠? 벌써 입안에 이렇게 신맛이 돌아요. 신 거보다 더 좋은 상큼함으로 상큼함으로. 네, 감사합니다. 신맛보다는 상큼함으로. 네. 네. 자, 오늘 또 두 분 배틀 붙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잠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광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저희가 404회인데 뭐 아시다시피 지난 400회 특집으로 3주에 걸쳐서 댓글을 올려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선 당첨자분들께서는 저희 댓글란에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은 그 아이디 댓글 올리신 아이디 당첨자분들 발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 내용 참고하셔서 메일을 보내주셔야만이 소정의 또 기념품 상품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뭐 연합뉴스 빌딩 온다고 종각역에서 걸어오는데 오늘 날씨 아시잖아요. 좀 이렇게 스산하더라고요. 갑자기 추워요. 며칠 전에는 무슨 뭐 낮 기온이 13도, 14도 올라가서 봄날 같네 이런 얘기가 들리다가 갑자기 지금 또 겨울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시장 흐름이 잠시 봄을 맞기 위한 꽃샘추위입니까? 아니면 지금 다시 겨울로 가는 겁니까? 차 소장님은? 저는 조금 우려스럽다. 좀 더 추워질 수도 있다. 더 추워질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좀 두꺼운 외투를 이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물론 뭐 며칠 추운 적도 있었죠. 근데 주식 시장에서 보면 아직 추위는 안 왔다. 계속 이렇게 뜨거운 여름만 유지가 됐었던 상황인데 이제 우리 계절보다 좀 다르게 이제 겨울이 시작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은? 네, 봄 없습니다. 그냥 여름으로 갑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을 두고 이러셔도 됩니까? 우리 한번 뭐 난 두 분 나오시면 일단 기대가 돼요. 근데 뭐 네. 서로 그래야 뭐 바람도 좀 불고 뭐 따뜻한 날도 좀 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식 시장에서 한쪽 방향으로 갔을 때 그게 가장 경계해야 될 시점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렇게 김 대표 시각도 물론 틀릴 가능성이 더 크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는 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네. 오히려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첫 질문을 재밌게 준비하셨어요. 네. 최근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다섯 글자로 표현해 보자. 혹시 다섯 글자 사자성어가 아니고 다섯 글자예요. 다섯 글자인데 저는 네. 요즘 주식 시장을 보면 이제 요거 오늘은 주식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투자자들의 심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섯 글자 나만 못 샀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주위에서 보면 뭐 정말 지인분들의 연락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작년 초에 왔었고요. 오히려 작년 여름에서부터 겨울, 가을까지는 연락이 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연락들이 옵니다. 근데 그 연락이 오는 층들이 전혀 주식을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을 했는데 아무리 조금 삐그덕거린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네. 연락들이 좀 오는데 결국은 이제는 조금 조급증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네. 주위에서 보면 뭐 10배 냈다라는 사람도 있고 몇 억을 벌었다라는 것도 있고 심지어 초등학생이 몇 천만 원을 벌었다고 유튜버도 찍는다는데 도대체 주식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이 분명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정보를 다오.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급증들이 요즘은 좀 저변이 넓어졌다고 그럴까요? 좀 그런 느낌을 요즘 많이 받습니다.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 집에 가서 얼굴이 안 선다던데요. 자기 부인들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낮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모양 이뻐서 가전제품 산 주식 샀더니 그 주식이 더 올라가고 그 남편분들은 조금 뭐 야 이거 많이 올랐다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시각들 뭐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대표께서 네. 혹시 다섯 글자 준비되십니까? 네, 다섯 글자도 항상 준비돼 있고요. 네, 사자성어도 준비되어 있고 그 시조도 가능하고 네, 시조까지는 못 하겠고요. 네, 랩은 가능하겠습니다. 랩은 가능. 그래서 다섯 글자는 네. 이래도 안 사. 이제도 안 사. 네, 이래도 안 사. 네, 이래도 안 사. 뭐 아까 앞서 소장님께서도 주식 관련돼서 저변 인구가 많이 늘었다. 네. 뭐 이런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느낍니다.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저보고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 주간 전망대를 보고 팬이 됐다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찍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근데 중요한 게 혹시 제가 누군지는 아세요? 물었더니 이름은 모르시더라고요. 네, 이름은 모르시는데 네. 그냥 거기 나왔던 사람. 근데 뭐 주식 얘기 잘 들었다라고 해서 또 혹시나 종목 얘기나 산업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그냥 훌쩍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슨 분위기인가 싶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이제 여러 시장의 관심들도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단적으로 표현한다고 하게 되면 많이 얘기 나오는 머니 무브죠. 이런 현상들. 특히 주식을 과거에는 뭐 사기만 하면은 고점에서 잘못 파면은 갖고 있다가 뭐 4, 5년 고생한다. 이런 상황들이 나왔는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제 면밀한 변화를 보게 되면
이제 한국의 기업이라는 분위기,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의 여러 가지 재평가 과정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를 이용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당연히 시장이 앞으로 가야 될 흐름들을 말해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성과를 내고 있는 특히 시장 큰 뭐 매크로한 상황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여기서 얼마까지 빠질지 언제 반등할지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차피 계좌에서 수익이 나는 거는 기업을 투자한 주식의 가치와 그에 따른 배당금, 그에 따른 성장 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하게 되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계속 사 모아야 된다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아까 첫 질문에 네. 지금 이게 꽃샘추위냐 아니면 다시 겨울이냐 했을 때 네. 뭐 꽃샘추위도 없고 봄도 없고 바로 여름으로 간다 하셨고 네, 이래도 안 사라 그러셨나요? 네. 5자가? 네, 좋아요. 그러면은 네. 제가 한 마디만 더 잠깐 첨언을 하자고 하게 네. 되면은 혹시 그 소장님께서도 2005년도, 네. 2007년도 그때 차화정 장세 기억하십니까? 예. 네, 그때 물론 이제 중국 경기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한국이었었죠. 네. 그에 따라서 나왔던 대표적인 종목 혹시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뭐 조선주나 그리고 또 화학, 철강주 적게 오른 게 600%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오른 게 뭐 1,300% 이렇게 올랐었죠. 그때 흐름들로 보게 되면은 저도 그때 그랬습니다. 일단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제 한번 차익 실현하시고 증권사 이제 객장의 입장이었죠. 브로커 입장으로. 왜냐하면 또 약정을 한번 더 돌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제 고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그런 입장 쪽에서는 일단 한번 끌었다가 다시 좀 눌림목 들어오게 되면 또 살 수 있다라는 믿음감 또 그에 따른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다가 한 10명 중에 9명은 다시 못 샀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이거 다시 따라가서 사야 돼? 그때 잘못 판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왔던 수익률이 그만큼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큰 어떤 시장 방향이 한번 정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의 어떤 뭐 매크로나 큰 환경들이 좀 조정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모아가는 게 나중에 여기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에 큰 변화가 나오고 있을 때는 쉽게 팔았다가는 오히려 고점에서 또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두 분이 배틀을 붙으실 거니까 배틀 붙는데 저는 듣고 그냥 딴지만 걸게요 오늘은. 제가 먼저 거기에 이제 조금 우리가 또 고민해봐야 될 문제들이 뭐냐면 저도 차화정 장세를 겪었습니다만 예. 또 이런 경험도 했었죠. 우리가 2015년, 16년도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 2차 전지 이런 거에 목매달아 있는 것처럼 네. 그때는 제약바이오가 온 세상을 바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는 제약바이오의 시대였었어. 한 1년 반 정도가 제약바이오의 시대였고 고령화 타격도 맞았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이제 새로운 신약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이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가 회사를 이제 창립하면서 그런 것들을 꿈을 실어줬었죠. 영원히 갈 것 같았죠. 고령화는 정말 이준 선생님 건강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건 뭐 누구든지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아닙니까? 그러면 약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2016년도에 보기 좋게 꺾였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꿈의 종목처럼 바꿀 수가 있고 또 제가 한 가지 경계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자본소득을 얻지 않고 단순히 노동소득을 모아서 부로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저물었던 건 사실이긴 해요. 네. 하지만 그렇다라는 대안으로 노동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자본소득 쪽에 모든 것을 올인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다. 저는 덧붙여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1년 아직까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급격한 겨울이 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과 여름이 오긴 하겠죠. 하지만 계절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너무 따뜻한 시기만 오다 보니 외투를 입는 걸 잊어버리고 저는 오늘 같은 경우 춥다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잠바를 입는 걸 잊어버렸거든요. 대비를 안 한 거죠. 이렇게 된다라면 정말 오늘 좀 춥게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은 조금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도 왔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김민수 대표님께 딴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그래 다 좋아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토달기 어려운 명제가 이렇게 주식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있었느냐? 저금리 환경에 유동성 풍부해 뭐 제도적으로는 당분간 또 공매도는 계속 또 없을 것 같아. 이런 상황 하에서 그리고 돈 쓸 데도 없고
뭐 돈을 갖다가 돈 쓸 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증시 말고 또 갈 만한 데도 마땅한 데도 없고 그런 등등이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뭐 한국 증시가 이번 기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다 좋은데 저는 이제 수급 구도를 여쭈고 싶은 거예요. 네. 그걸 갖다가 우리 개인들만 알고 외국인들이나 기관은 모르거나 아니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은가요? 왜 작년에는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개인이 80조 넘게 사고 금년 들어서도 지금 벌써 며칠입니까 이거 거래일 기준으로 벌써 오늘 거래소에서만 20조 넘었더라고 이제 누적이 새해 들어서 근데 주구장창 팔아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네, 일단 저는 한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여쭤봐야 제가 나올 수 있는 대답은 한계가 있고요. 네. 근데 일단 시장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쓰죠. 뭐 한국이 비중이 좀 더 커지다 보니까 그걸 뭐 덜어내는 과정이다. 거기다가 또 요즘에는 또 파생 상품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지금 구조로 이런 베이시스 어려운 얘기일까요? 근데 이제 뭐 많이들 공부하시니까. 예. 네. 그래도 약간 그냥 평상시 수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베이시스가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즉 그러면 선물이 더 안 좋다, 그렇죠. 낮다, 네, 백오데이션이다. 백오데이션이 더 심화되는 상황 쪽에서 오히려 그러면 선물 사고 현물 팔고 하는 어떤 기계적인 흐름들이 더 많이 있는 가운데 오히려 만약에 여기서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 기계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런 베이시스만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시장은 또 돌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쯤 되면은 오히려 이때가 또 시장에서 반전의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러면 또 어떤 프로그램 매도가 매수로 잡히면서 나왔을 때 개인들은 오히려 또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보고서만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수급은 또 내일도 바뀔 수 있고 또 며칠 뒤에도 언제든지 변할 수는 있는데 최근에 한 열흘 동안 이렇게 팔았다고 그래서 외국인들 다 팔고 떠났느냐라는 쪽에 거기에 무게를 두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기업 쪽에 더 무게를 두는 얘기죠. 특히 한국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바뀌고 있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단어 중에 하나가 쇼티지 아닙니까? 그 쇼티지. 네, 이건 영어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급 부족의 얘기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모든 산업들이 다 어떤 정체 붕괴가 되는 모습들이 나왔다가 약간 이제 수요가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공급이 지금 못 따라갑니다. 그를 좀 대처를 못했다는 얘기죠. 충분히.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올라오는 부분만큼 공급이 못 따라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글로벌에서 수혜를 받는 국가가 어딜까요? 그 가장 잘 맞게 만들어 놓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가 어딜까요? 한국?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대표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래봐야 어떤 업황에 턴하는 초입입니다. 보통 2년 사이클이죠. 그러면 작년 말 부분 때 이제 턴하기 시작했으면 2022년까지는 메모리 반도체는 여전히 강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올해 탁월하게 성과를 낼 건 비메모리입니다. 근데 이쪽도 지금 솔직히 삼성전자가 정말 아쉬워할 부분들은 좀 늦었습니다. 투자가. 상대적으로 한 6개월이나 1년만 좀 더 빨리 했었으면은 TSMC를 그래도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했을 텐데 지금은 좀 약간 늦은 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TSMC의 낙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쪽이죠. 이런 변화가 나오는 쪽에 또 대표 주자가 삼성전자가 있고요. 또 현대차 얘기 드릴까요? 현대차 얘기를 드려봤을 때 전기차 전 세계에서 전기차의 판매량 3위입니다. 현대기아차 다 합치면요. 연료 효율은 전지 효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또 2, 3위권 다투고 있습니다. 게다가 EGMP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떤 효율화를 더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쪽은 3위까지 전 세계에서 세 번째 만든 상황들이죠. 이런 어떤 제조업 강국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흐름들. 또 LG화학도 얘기 드릴까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잠깐만.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차 소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현대차는 그렇다 치고 네. 1월 들어서는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더 많이 오르는 건 왜 그래요? 시장의 반응은 일단 현대차가 움직일 때 이제 기아차의 어떤 괴리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아차도 거의 비슷한 모델인데 현대차의 어떤 흐름보다도 어떤 과거에 올라왔었던 상황을 보게 되면 항상 이등주는 어느 정도 그를 좀 쫓아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반응했던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얘기가 아직 베일에 쌓여 있는 애플카 얘기죠. 애플카에 대한 흐름들로 나오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는 더 지금 이제 미국에 만약에 진출했다고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어떤
알라바마 공장, 조지아 공장 모두 다 현대기아차가 집중해 있는 마당에 SUV를 판다고 하더라도 기아차가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격차를 계속 맞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기아차의 강세 흐름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팀만 더 해갖고 내가 좀 막히는 걸 한번 보려고요. 예, 예. 예. 작년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종목 중에 시젠, 진단, 네. 저 고점에서 지금 들어갔다가 지금 현재까지 아직 뭐 정리가 안 되신 분들한테 조언을 주신다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이오 종목들은 솔직히 뭐 이런 공개 석상에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댓글이 폭발합니다. 네, 안 좋은 쪽으로 너무 많이 폭발하다 많이들 보니까. 들고 네, 계시니까. 그래서 좀 이제 자제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실적의 정점이라고 그러죠. 물론 지금 실적 나오는 거 보면 뭐 어떤 작년 동기 대비 뭐 몇천 %씩 다 증가된 실적을 보일 텐데 이 실적이 그대로 그러면 이제 보통 기업의 영속성과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3,00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또 그러면 다음 분기는 4,000%, 5,000% 이렇게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까에 대해서 시장은 바라보겠죠. 근데 그게 해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이 정점이네라는 부분들이 반영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는 솔직히 그냥 진단키트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쪽은 반드시 파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댓글은 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랑 배틀인데 소장님하고 배틀해서 소장님 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지고 있죠. 예. 그러면 차 소장님, 예, 이걸 갖다가 오늘 안 다룰 수가 없는데 예, 지금 최근 한 며칠 사이에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가 게임스탑 네, 그리고 그 AMD는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종목인데 AMD 말고 우리 그 뭐야 CGV나 그 메가박스 ANC입니다. 그래 AMD는 그 반도체 쪽 반도체 아니야. 쪽이죠. 예. 근데 그래도 작년에 아주 핫한 종목이었지만 네,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또 갑자기 떠오른 게 AMCR 예, 저 극장 체인. 예, 얘가 무슨 뭐 하루에 300%?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대충 얘기는 보니까 뭐 그 기관 공매도 치다가 역회전 걸려서 예, 역동작 걸려서 스퀴즈입니다. 스퀴즈. 예. 역동작 걸려서 지금 뭐 이중살, 삼중살 당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깊게는 솔직히 잘 안 봤습니다. 그래서 뭐 깊게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것들 자체가 뭐 공매도에 뭐 역회전이 걸렸다라는 등 뭐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이 겨울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겨울 초기에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극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극단. 예, 뭐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식 시장이라는 게 김민수 대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회사에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치를 지금 수반해서 올라가는 거 이건 우리가 주식시장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주가의 변동성들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결국 이 변동성은 주가의 이익에 수렴한다라는 약속인데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수급 논리죠. 수급 논리는 이게 단순하게 이익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이성과 흥분이죠. 그렇게 된다라면 그리고 다소 수급 뭐 금융공학적인 뭐 그런 그것도 것까지 이제 있다. 또 포함되는 부분들인데 포지션 꼬였다 이런 결국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 주가의 EPS에 수렴하게 된다라면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고 그 후유증은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정상적으로 봐야 되느냐 비정상적으로 봐야 된다면 저는 오히려 논의해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 특수 상황이다라고 좀 특수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김 대표님 똑같은 질문인데 똑같은 현상을 네.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심각하게 봤어요. 네. 월가에서도 이른바 올드보이들은 네. 야 이거 펀더멘털로 설명 안 돼. 이거 시장이 이거 아주 질이 안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한 번 더 시각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그동안에 이 금융시장 자본주의에서의 증시라는 데는 늘 그랬습니다. 기관 투자자 무슨 뭐 헤지펀드, 뭐 IB들 이 친구들한테는 놀이터였어요. 걔들은 무슨 뭐 골드만삭스니 모간 스탠리니 뭐니 JP 모간이 하면서 리포트도 내고 야가 얼마 갈 거야 어느 종목 어느 업종이 갈 거야 해서 저가 바람도 잡고 그걸 또 미국의 또 언론들은 막 대서특필해주고 그래서 리테일 개인 투자자들이 막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독박 쓰고 뭐 이런 흐름이 지난 어떤 금융 자본주의의 역사였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코로나가 만든 변화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아예 거래 수수료도 없는 로빈후드가 나와가지고 와글와글 다 몰렸고 거기다가 요즘 세상이 좋아서
지금 뭐 이따 또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 이제 이거 AMC하고 저기 뭐야 게임스탑 해먹었으면 또 딴 데 또 공매도 쏠린 애들 또 이제 죽이러 가겠네 또. 근데 이게 그냥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아예 한번 세상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혁명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즉 네. 그 먹이 사슬의 그 그림이 아예 흥크러지는 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도 있다.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왔던 이제 일련의 사태들을 그냥 저희가 보통 알고 있기는 그냥 기본 상식으로 보게 되면은 보통 잡주가 움직인다. 보통 이제 뭐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고 우선주가 급등하고 이러면 시장의 끝물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이 하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좀 더 큰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만큼 이제 개인의 참여도가 우리나라뿐만 이런 게 아니라는 현상이죠. 미국도 이제 그런 현상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온 어떤 그들만의 리그에서 하나씩 또 영역을 확장하는데 이게 좀 더 약간 조직화된 모습들로 들어오는 게 지금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물론 그 종목들의 움직임이나 그 종목들의 솔직히 뭐 앞서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던 EPS나 이런 거 보면은 솔직히 주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들만의 어떤 게임화식으로 대응하면서 움직이는 또 하나의 어떤 현상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현상을 너무 그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야라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편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고 이런 현상도 나오고 있구나. 하지만 여기서 이제 또 뭐 정부나 증권거래소가 압박을 넣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또 이 그런 트렌드가 한번 또 꺾이겠습니까? 또 다른 쪽으로 또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얘기 나오는 뭐 블랙베리라든가 노키아 뭐 이런 쪽도 그동안 또 이제 약간 사업 모델의 변화를 살짝 주다 보니까 기대감도 살짝 바뀌면서 또 이런 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는데 물론 이런 쪽을 제가 따라하라고 말씀드린 건 추호도 아닙니다만 이런 트렌드가 바뀌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영역들이 좀 더 넓어지는 게 기존에 저희가 바라봤던 이쪽은 절대 철옹성이야라고 했던 부분들이 점점 더 확대된다고 한다는데 문제를 둬야 되겠죠.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은 트렌드의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들도 이 방송 시청률이 과거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에 과거에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기관 투자자들이 헤지 펀드들이 쥐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정보의 어떤 편협성들이 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정보라는 것들이 실시간 다양하게 이제 유통이 되다 보니 그리고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 효과도 좀 있다 보니 현명해지신 것들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제 시각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지식은 늘었대 현명함까지 갖췄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미흡하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제가 운전을 배웠을 때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운전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그랬어요. 네가 베테랑 운전수가 되려면 3번의 겨울을 나야 된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염화칼슘 뿌려주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눈이 뭐 20cm, 30cm 쌓인 그 눈밭을 경험을 해봐야 네가 사고 안 나는 눈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동학개미운동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과연 눈길에서 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라는 거죠. 단지 지식은 늘어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떤 주식을 사야 되고 어떤 기업들을 어떤 업종이 되는 것들은 알겠지만 계좌 관리라든지 리스크 관리라든지 심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됐다라면 분명 저는 후유증이 남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도 우리는 분명히 우려스럽게 봐야 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들이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두 분 첫 그 배틀이 카카오하고 현대차였어요. 한번 AS 한번 하고 가입시다. 네, 어떤 AS를 원하시는 걸까요? 뭐 자, 카카오, 두 종목을 갖다가 한번 AS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셨으니까 또 우리 김 대표님한테는 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또 이렇게 나오는 중에 한두 개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종목 얘기는 좀 그렇고요. 네. 네, 일단 뭐 섹터나 관련돼서 이제 오케이. 또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도 쉽게 말씀드리면은 성장주의 대표 주자죠. 네, 그런 쪽에서 성과가 이렇게 예전에는 과연 그 정도까지 성장할까라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그 성과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걸맞추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숫자로 찍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로 찍히는 부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시장에서 바라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어떤 기대치가 이만큼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그럼 여기서 그에 걸맞는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현상들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차익 매물 받고 더 올라가 버리죠. 그만큼 눈높이를 높여줬으니까 다음에는 이만큼 실적을 낼 거야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지금 IT 기업들도 이만큼 달려온 게 그 이유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단순히 기대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주가는 다 왔지 않나라고 추정을 해버리게 되죠.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위험은 거기서 팔고 다시 올라갔을 때는 또 손 놓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갖고 있는 거 적어도 흐름들 보면서 좀 어떤 잔 조정은 피하고 여전히 대세 흐름들만 따라가자 이게 가장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카카오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대차는 솔직히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만큼 오른 마당에 더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 중에 하나가 그렇게 기술력도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끌고 가는 쪽에서 그러면은 현대차 갖고 있는 자산이 이제 봐야 지금 한 배 수준입니다. 이만큼 올라오기가 힘들었던 부분들인데 올라온 마당에 그럼 여기서 이제 친환경차 관련된 쪽에 속도를 내주고 뭐 지금 얘기하는 전기차나 수소차 쪽에서 이제 성과를 내서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가장 저평가된 또 글로벌 자동차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고점 찍었던 28만 6천 원이 고점일까요? 제가 보기엔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정받고 충분히 성과 나오는 데까지 흐름을 확인하게 되면은 확인될 때마다 레벨업은 계속 시도되겠죠. 그럼 여전히 뭐 30만 원대 이상은 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차 소장님은 약간 이렇게 좀 겨울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관점에서 그래도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업종이나 그러니까 그 김민수 대표가 설명한 거를 저는 좀 고상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상하게. 예, 이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수 대표도 설명한 건데 요거를 이제 수식화하면 우리가 EPS와 PER을 곱하면 주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EPS 곱하기 PER. PER을 하면 주가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EPS는 아직까지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단계고 PER들을 다 땡겨온 거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 과거 실적으로 보면 100배까지 땡겨온 거죠. 지금 김민수 대표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제 EPS를 맞추는 종목들은 주가가 유지되든지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이 EPS가 못 따라오는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PER이 떨어져야죠. 그럼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올해 이것을 관통할 수 있는 업종으로 본다라면 지금 현재 EPS가 증가를 무섭게 하고 PER은 같이 따라 올라오는 거는 저는 2차 전지다. 2차 전지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카카오로 주목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주식들이 가장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그 기하급수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은 움직이니까 이게 트렌드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급반등하는데 아시다시피 2차 전지가 작년에야 흑자 전환된 거죠. 2020년에 첫 흑자 전환이 된 상태인데 2차 전지는 저는 단순하게 자동차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탄소하고도 연결돼 있고 뭐 그 그린 에너지하고도 연결돼 있고 사물 인터넷하고도 연결돼 있고 저는 오히려 반도체보다 지금 저는 눈여겨보는 것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2021년, 2022년까지 관통할 수 있는 최고의 업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웃으면서 주식 투자를 끝내야 돼요. 웃으면서 주식이라는 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만 못 샀네, 나만 뭐 했네처럼 이렇게 조급해하실 필요 전혀 없다. 기회는 지금 뭐 소장님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더 저희보다 오래 경험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차 소장님이 몇 번 죽이시네 저는. 네. 저도 20년 넘게 했고요. 김민수 대표도 20년 넘게 했어요. 근데 20년 동안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항상 기회 줍니다. 항상 기회 주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뭔가 승부를 걸겠다라는 거 너무 그렇게 조급해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조금 겨울 지나면 분명 봄 옵니다. 하지만 잘 겨울을 좀 견디십사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차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 얼핏 이런 표현이 떠오르네요. 요즘 젊은 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스톱은 네. 3명 칠 때는 몰라도 4명이나 5명 칠 때는 연사제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패가 안 좋으면 죽을 줄도 알아야 돼요. 네. 그걸 갖다가 매번 뭐 어떤 패가 들어왔든 간에 난 칠 수 있다 해서 나 칠 거야 하는 거는 그닥 좋은 승률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24시간 시세판에 함몰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또 모든 장을 1년 계속 어떤 추세란 것이 쉬어갈 때도 있으니까 두 분 말씀 가운데 이렇게 취하실 만한 부분만 취하신다면 또 나름 좋은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조만간에 불러서 한번
굳어지는 모습을 제가 기어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감사드리고 이번 주 주간 전망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추워지나 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